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임현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3회 동안 임플란트 주변 골 이식술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많은 좋은 분들께서 이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본인들의 경험과 컨셉을 전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도 짧은 경험이지만 그 임플란트 주변 고리스를 제법 많이 경험했고 여기서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생각과 컨셉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임플란트 주변 골 이식술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이 침입이 되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디펙트를 저희가 보게 되고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매니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술식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술식 중에서 뭐 블록본이 있고 타이타늄 메쉬도 있고 여러 가지 술식이 있지만은 저는 좀 더 전통적인 GBR, 골 유도 재생술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골 유도 재생술에 있어서도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티클레이트 본도 있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콜라겐이 섞인 고리체도 있고 멤브레인도 흡수성과 비흡수성 그리고 흡수성에서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흡수가 잘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컨셉을 갖고 어떤 개념에 근거해서 치료하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전통적인 논문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홈레이 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패스 프린시플인데 이 P와 A, S 두 개의 S가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 엔지오제네시스, 스페이스 메인터넌스 그리고 운드 스테빌리티의 네 가지 관점에서 GBR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특히 스페이스 메인터넌스, 스페이스 크리에이션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이스가 만들어져야지 운드가 안정되고 그 안정된 운드 안으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식된 골 주변으로 신생골이 자라 들어와서 임플란트 주변에 성공적인 골 재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84년에 인디아나 존스 미궁의 사원이라는 얘기인데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이 인디아나 존스가 사원 밑에 있는 미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이 부비 트랩을 밟으면서 이 방 안에 트랩이 작동을 하고 그 방 위에 있는 쇠창살이 내려오면서 이 공간이 좁아지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어떤 여자 그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못하겠다고 특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디펙트를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디펙트를 어떻게 매니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이 여자 주인공도 이 좁아지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GBR의 원칙은 보시는 것처럼 고리체를 쌓은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제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가장 중점을 줘야 될 부분은 임플란트 플랫폼의 최정상 부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에 외력이 집중이 되고 혹은 또 하악의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고리시트가 쓸려 내려가거나 쓸려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부위에 플랩을 열어보면은 GBR이 처음에는 잘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굉장히 이 부위가 부족한 걸 간혹가다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런 시기를 많이 매니지하기도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오버 오그멘트를 하는 얘기인데 흡수될 걸 생각해서 조금 더 많이 쌓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150을 쌓았을 때 100이 남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00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1.5배나 2배 정도의 많은 골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 플랫폼의 외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부위에 조금 더 많이 쌓아라. 보통 이 부위를 좀 더 집중해서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에 근거해서 치료를 한 환자입니다. 상악 전치부의 12번 치아가 이제 발치가 될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 부위에 GBR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CT를 보게 되면 12번과 11번 부위에 모두 골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11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고 12번 부위에 이제 폰틱을 달아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 11번 부위에 골 상황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12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고
11번 부위에 폰틱을 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한 다음에 약 2개월 정도 지난 뒤에 임상적 상황이고요. 플랩을 열었을 때 모두 다 예상하다시피 12번 부위에는 아직 디펙트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얼리 임플란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얼리 임플란트에서 주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심고 블러드 서플라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로 페네트를 한 다음에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고리식재를 섞어서 이식을 해준 다음에 광범위한 이 고리식재가 들어간 부위를 여러 가지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잘 덮어준 다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감장 절개를 필요로 했고요. 다음과 같이 큰 무리 없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창상의 열개나 아니면 차폐막의 노출 없이 치유가 잘 진행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임플란트를 심고 고리식을 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찍은 CT 사진인데요. 임상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임플란트의 버칼 서피스 앞쪽으로 뼈 이식제가 굉장히 많이 유치되고 이 상태만 본다면 이렇게만 치유가 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보철 들어가고 장기적 안정성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세컨 서저리 했을 때의 상황이고요. 뭐 세컨 서저리도 크게 문제 없이 이루어졌고 보철도 무리 없이 들어가서 현재까지 잘 팔로우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자는 보철이 들어간 다음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CBCT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봤더니 약간의 흡수는 어느 정도 흡수는 있지만은 임플란트의 버칼 서피스 쪽으로 코티칼 레이어가 잘 형성이 돼서 GBR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식립한 직후와 그다음에 1년 보철 들어가고 1년 지난 다음 시점 비교해 보게 되면은 문헌에서는 뭐 30%, 50%의 흡수를 얘기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흡수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상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임플란트의 버칼 쪽으로 코티칼 레이어가 잘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것들이 노력했던 걸 대부분이 많이 사라져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리 대학 그룹에서 이제 발표가 된 논문인데 피그조 모델을 이용해서 박스 타입의 결손부를 형성하고 이 박스 타입의 결손부에 식립된 임플란트에다가 파티클 타입의 고리식재를 넣어주고 또 다른 구는 블록 타입의 고리식재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타입의 고리식재를 넣어준 구는 GBR 하듯이 멤브레인을 덮어주었고 그 멤브레인을 덮어준 일부 시판에는 본텍을 사용해서 멤브레인을 고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군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킨 다음에 이식된 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CBCT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이제 좌측에는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이제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우측에는 이 퍼센트 단위로 표시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파티클 타입의 고리식재를 넣고 고정 없이 차폐막만 해준 군 같은 경우에는 수처 직후에 굉장히 많은 고리식재 이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파티클 타입 고리를 사용했고 멤브레인을 사용한 다음에 핀을 사용해서 멤브레인을 고정해 준 경우에는 블록 타입의 굉장히 하드한 고리식재를 넣은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볼륨이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멤브레인이 고정돼서 안정화가 돼야지 하방에 있는 골 이식제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 파티클 타입의 고리식재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의 환자는 앞서 본 논문에 의거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12번 치아를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CT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얼리 임플란트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칼본이 흡수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약간의 이제 버칼본이 남아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게 임상적인 상황이고요. 플랩을 열었을 때 파네트럴 디펙트가 보이고 그 코로날 쪽에는 이제 버칼본, 라비알본 플레이트가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갭 부위에 고리식을 해주었는데 고리식을 하기 전에 그 디펙트의 하단 부위에 에이피칼 부위에
멤브레인을 본텍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준 다음에 멤브레인을 살짝 걷어 올리고 그 안에 고리치를 해준 다음에 멤브레인을 스트레치해줘서 식립된 임플란트의 팔라탈 플랩에 껴준 다음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임플란트 식립을 한 다음에 파노라믹 사진입니다. 임플란트는 크게 무리 없는 위치로 식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수술할 때 사진이고요. 플랩을 열어봤을 때 버칼 쪽으로 그 볼륨이 잘 유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임플란트는 플랩을 열었을 때 골로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플랫폼 위에 있는 고리치를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더 컨트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치부였기 때문에 구개 측에서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을 채취를 해서 버칼 쪽에 고정을 추가적으로 해준 상태입니다. 이 부위에 굉장히 고리치가 잘 유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철이 들어간 이후의 사진이고요. 22번 자연치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컨터가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팔로우업을 봤을 때 고리치가 잘 유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날 본 레벨도 안정적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텍은 저는 특별히 제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그런 방법은 멤브레인 서포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멤브레인 서포터라고 제가 명칭을 했지만 이 멤브레인 서포터는 각 임플란트 회사에 나오는 힐링 어버트먼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회사에 나오는 스페이서라고 불리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다 뭐 예를 들어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해 준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 레벨까지 고리치를 하고 그다음 멤브레인을 설치해 준다면 이 힐링 어버트먼트 부근에서 있는 고리치가 외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플란트 플랫폼 레벨에 있는 고리치가 안정화되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앞서 본 사진에 의거해서 치료를 진행할 증례입니다. 10번대 구치부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버칼 쪽에 이제 슬롭이 지면서 이쪽 부위에 이제 고리식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임상적 상황이고요.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 심었을 때 CT에서 보듯이 버칼 쪽에 슬롭 때문에 이쪽 부위에 이제 골 이식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쪽의 임플란트에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부여준 다음에 고리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덮어준 다음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행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쪽 부위에 힐링 어버트먼트가 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한 후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앞쪽 임플란트에는 힐링 어버트먼트가 체결돼서 공간을 유지하는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힐링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2차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2차 수술을 진행하셨는데 저희가 한 GBR 때문에 버칼 플랩 그 버칼 이쪽에 각화층이 약간 사라지면서 2차 수술을 하면서 그 APF를 근단변이 판막술을 해서 전정을 확보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맨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컨토가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힐링이 되면 보철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방법은 다른 종류, 그러니까 지금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콜라겐 성분이 함유된 골 이식제를 같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콜라겐이 들어간 이식제를 다음과 같이 뭐 기역자, 뭐 니은자로도 볼 수 있겠죠. 영어에서는 L 쉐입인데 이런 L 쉐입으로 고리체 재단해서 임플란트 플랫폼에 놓아준 다음에 그 위에 파티클 타입의 고리체를 넣어주고 그 위에 멤브레인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추리대에서 유학을 했을 때 저의 멘토 중 한 분이었던 로날드 유흥 교수님께서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었고 제가 이거를 관찰해서 좋은 결과를 목도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저도 이거를 임상에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리대학 그룹에서 나온 그런 논문이고요. 앞서 본 논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박스 타입의 결손부를 피그조 모델에 시행을 하고 한 군에는 통상적인 파티클 타입의 고리치를 해준 다음에 멤브레인을
설치해주고 그 멤브레인을 핀으로 본택으로 고정해 준 였고요. 다른 군에서는 앞서 그 그림 B에서 보는 콜라겐이 들어간 고리체를 기역자형, 니은자형, 뭐 L자형으로 재단을 해준 다음에 이 짧은 변 부위를 임플란트 플랫폼 위에 올리고 나머지 부위에다가 파티클 타입의 골 이식을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멤브레인을 핀을 이용해서 고정해 준 다음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고 CT를 통해서 얼만큼 고리체가 변화했는지를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밀리미터 단위와 퍼센테이지 단위로 이제 고리체가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데 L 쉐입으로 재단한 콜라겐이 들어간 고리체 사용했을 때 이 변화가 굉장히 적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본 논문에서 거의 블록골과 유사할 정도로 파티클 타입의 고리체를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핀을 고정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L쉐입의 콜라겐이 들어간 고리체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절대 수치로 보게 되면 당연히 파티클 타입의 고리체보다 L쉐입의 그 고리체가 들어갔을 때 버칼 쪽으로 좀 더 빵빵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볼륨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또 플랫폼에서 보면 더 많이 그 오그멘테이션이 되었는데 이 오그멘테이션 된 부위가 파티클 타입의 고리체를 넣는 컨트롤군에 비해서 더 많이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좀 더 다른 성질의 고리체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멤브레인과 본택으로 본택이 적응되었을 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줬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논문에 해당하는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역시 11번 치아를 이제 발치를 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CT를 보게 되면 약 한 달 반에서 2달이 지났을 시점인데 버칼본이 완전히 흡수되고 팔라탈 쪽에 본이 남아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2달 정도 지났을 때 임상적 상황입니다. 12번 치아에는 본이 엑소소스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버칼 쪽에 콜랩스가 이제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플랩을 열었을 때 라비알 본은 거의 다 없어진 상태였고 주로 팔라탈 본에 기대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심었을 때 약 4에서 5mm 정도의 임플란트 픽스처가 골 밖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12번 부위에서 본이 엑소소스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잘 트리밍해서 노출된 임플란트 표면에 놓아주었고 앞서 본 논문에서 보시다시피 기역자형, 니은자형, L자형으로 재단된 콜라겐이 들어간 고리체를 얹어준 다음에 콜라겐이 들어간 고리체 주변에 자기 뼈와 디스크레펀스가 생긴 부위에 파티클레이션 골을 이식해주고 멤브레인을 핀으로 고정해 가면서 그 디펙트를 덮어준 그런 상태였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켜준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임플란트는 적절한 위치에 잘 심겨진 것 같습니다. 2차 수술 당시의 사진입니다. 플랩을 열어보았을 때 앞서 본 몇 개의 증례와 다르게 굉장히 뼈가 많이 재생된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플랫폼 상방에는 고리체를 제거를 해주고 힐링업 워터펀치를 체결해 준 다음에 그 주위로 이제 플랩을 봉합을 해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팔로업 보철물이 들어가고 이제 팔로업인 사진인데 11번과 21번 사이에 파필라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컨투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컨투어가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1월에 내원했을 때 사진인데요. 마지나를 볼 레벨도 크게 무리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례가 단순히 싱글 투스 개배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멀티플 투스 개배 저는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상악 전치부에 몇 개의 치아가 상실이 되었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식립을 한 다음에 보시다시피 식립된 임플란트 플랫폼 상방에 콜라겐이 함유된 고리체를 넣어주고 나머지 부위에
파티클 타입의 고리질을 해준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광범하게 덮어주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힐링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노출이 있었지만은 멤브레인 하방에 있는 콜라겐이 들어간 그 골 이식제가 굉장히 이러한 노출에 톨러러블 하기 때문에 2차 치유는 무리 없이 일어났고 이제 치유를 기다려서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악 전치부가 2번부터 2번까지 소실이 되었고 이제 2부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 물론 픽스처가 뼈 밖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은 컨투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고리식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L 쉐입으로 니은자 쉐입, 기역자 쉐입으로 재단한 콜라겐이 함유된 고리체를 임플란트 플랫폼에 위치를 시키고 나머지 부위에 파티클 타입의 고리체를 넣어준 다음에 콜라겐 매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켜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힐링이 된 사진이고요. 가장 최근에 내어진 사진인데 크게 무리 없이 힐링이 돼 있고 초진에 비해서 컨투어 굉장히 많이 증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앞서 보신 인디아나 존스 무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뚫고 이 역경이라 하면 벌레나 뱀 같은 거였는데 드디어 방법을 발견해서 인디아나 존스 쪽으로 함몰되고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말한 이 공간을 유지하는 거는 앞서 본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버 오그멘트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멤브레인을 펜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그 안에 고리체를 채워 넣어서 멤브레인이 하방으로 고리체가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테고 플랫폼 부위의 고리체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힐링 어버트먼트나 아니면 콜라겐이 들어간 고리체를 사용을 해서 유지를 시키고 고리체를 채워 넣는 방법, 이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주변에 결손부가 있을 때 임플란트 주변의 결손부를 어떻게 잘 골재생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바로 여기 보시는 어떻게 하면 공간을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택을 설치해서 고리식제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흡수와 외력의 완충지대를 힐링 어버트먼트 같은 스페이서 같은 물질이나 아니면 콜라겐이 함유된 고리체를 재단해서 임플란트 플랫폼 위에 놓아주는 방법 총 4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 주변의 결손부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앞서 강의해 주신 다른 여러분들의 강의와 결부에 껴서 비교해 보면서 어떤 법에서 좋은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임상에 적용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